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그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12월 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71번째 영상으로 그 한국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보셨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입니다. 아직 이제 석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이 그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구성을 끝마쳤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책위원회가 투톱이냐 원톱이냐 가지고 좀 내용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김종인 씨의 어떤 목리 그리고 어떤 관종기가 발휘돼서 결국은 총괄위원장 원탑 체제가 돼 버렸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당연히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도 있지만은 이 각 당이 설치하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 위원장이 누구가 되느냐, 그거에는 이제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최근에도 이런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위원장이 누가 됐는데 너 그 사람 잘 아냐? 그러니까 선 좀 대달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뭐 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조직이 돼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완전 허당입니다. 완전 허당. 그냥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말해줄 뿐입니다. 먼저 조직도를 보죠. 이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요번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고요.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송영길, 그리고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 뭐 상임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8명이죠. 이 지역 안배도 하고 뭐 일종의 이제 계파 안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추가 인선 해가지고 막 끼워 넣는데 그랬다가 이제 조동현 씨를 잘못 끼워 넣었다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총무가 있어야 되죠. 그 살림살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전략기획본부가 있고 정책본부가 있고 조직본부가 있고 직능본부가 있고 홍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직하고 이 직능은 같다고 보면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수많은 소위원회가 있어요. 뭐 이거 다 열거를 못 합니다. 뭐 한 수십 개 됩니다. 그다음에 유세단장이 있고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이제 TV 토론 단장, 이렇게 있습니다. 요 조직도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여기 이제 후보가 있고 여기도 그 다음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뭐 다른 조직도 이제 비슷한데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거에 비하면은 얼마나 산만합니까? 참 이거 하나 제대로 스크리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고 싶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당도 참 큰일이다. 이런 거 간단한 그 조직도 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이제 그 조직도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직도고 이거는 국민의힘 조직도예요. 어느 거 이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왼쪽 거는 이렇게
뭐 하여튼 이거 하나 제대로 못 그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왼쪽 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되는 거고, 또 명예선대위원장, 추미애 의원,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그래서 8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상임고문해서 이낙연, 정세균, 그 다음에 이해찬, 그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요걸 중심으로 보겠어요. 선거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 총무가 있어야 되죠. 큰 조직이니까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총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 계획을 짜는 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전략, 여기도 전략이 나와 있죠. 전략이 있고,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제 조직하고 직능, 이건 분리시켜 놨는데 요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전략은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짜놓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특별한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략을 수정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또는 구호를 만든다던가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제일 그 빛이 안 납니다. 뭐 하나 만들어내면요 말들이 많아요. 못하면 못했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고도의 전문가들이 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기가 최고고 선거도 몇 번 치러봤기 때문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게 조직이에요. 조직은 조직하러 다닌다고 외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제주도 이번에 갔다 올 거야. 뭐 가서 뭐 내가 1000명을 조직했어. 그리고 이제 명단을 올리죠. 근데 그 명단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 지역 고등학교 동문회 그 명단을 가져왔는지, 교회 명단, 교인 명부에서 빼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조직했다 하면서 조직 관리비를 달라, 조직 뭐 가동비를 달라, 그래서 이제 조직이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선거 때마다 고발, 고소,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 대응팀이 일종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변호사, 뭐 현직 판사나 검사는 참가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 수십 명이 있어요. 난다긴다는 변호사가 수십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대응 그 어떤 그 문건을 보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구설수에 오른 게 뭐 나스인가 그거예요. 나스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요 10쪽이 넘어요. A4 용지로. 읽는데도 거의 뭐 법률 용어로 쭉 돼 있으니까 읽는데도 1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읽고 나서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내 지역구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렇기 때문에 1분 안에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래야지 그 지지자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축약을 못 해요. 이건 무슨 기소장을 썼는지 판결문을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법률 대응팀인지 무슨 뭐 법률 지원단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이 직능에는 심지어 그 역술인도 있습니다. 역술인. 역술인들이 뭐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또 역술인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술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양쪽 후보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의문이 제기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입에 대해서 말이 시끄러워졌다. 그러면 법률 대응팀에서 그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선 빨리 줘야 되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10쪽 써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실히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법률 마인드하고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 마인드하고의 어떤 갭이 여기서 있지 않느냐. 뭐 물론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이 조동연 씨 얘기를 따로 하면은 그 혼외자가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성폭행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출산한 아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따질 게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런 그 반론을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아이를 저는 조동연 씨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한 얘기는, 네 아빠는, 네 실제 아빠는 성폭행범이야, 강간범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 대응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불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대응팀 또는 행동대가 있습니다. 선거가 되면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통령 선거 돼도 후보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무슨 뭐 후보의 미투 관련된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후보의 무슨 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걸 이제 내 영상을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뭐 확인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냥 놔둘 것이냐, 뭐 이거를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식 조직에서 거기 책임자가 적어도 국회의원급인데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위기 대응팀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이 가서 대응을 해서 심지어는 뭐 뺏어올 때도 있고 두들겨 패고서는 뭐 심지어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웃기는 게 이제 특보예요. 특보단. 예, 여기도 보면은 특보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특보단. 예, 보면요.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 특보라는 건 정말 전문성이 있고 또 후보와 굉장히 가깝고 이런 사람의 특보였거든요. 몇 명 안 됐습니다. 4-5명. 근데 언젠가서부터 수백 명, 정말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누가 명함 탁 꺼내면서 뭐 내가 이재명 후보 내가 무슨 특보야, 내가 윤석열 후보 무슨 특보야, 그래야 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분쟁이 가면은 이 특보단 또는 특보실에 가면은 인쇄기가 아주 인쇄기를 갖다 놨습니다. 왜? 임명장 빨리 찍어서 주고 명함 찍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특보로 임명해달라 그러면 이력서 보내달라 그러고 이력서 이렇게 보고서는 특보할 만하네 하고서 이제 명함하고 임명장을 주죠. 예를 들면 제가 특보가 되고 싶어서 어디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국회의원한테 나 특보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명함 이력서 한 장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서 그래 정치학자야? 그러면 정치개혁 특보 해가지고 찍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저한테 임명장하고 명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특보가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임명장하고 명함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찾아서 주지도 않아요. 저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캐비넷 뭐 책상 위에 그냥 산더미처럼 명함하고 임명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서는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후보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전국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쪽잠을 자고,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바꿔줘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이 전화한다 그러면은 뭐 받을지 몰라도 여기 뭐 웬만한 무슨 뭐 직책 가진 사람이 전화해야 받지도 않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세는 누구냐? 전화기 잡고 있는 사람이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허당이다, 완전 허당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2년도 노무현 그 후보의 선거대책
위원장이 정대철 씨였습니다. 정대철 씨. 그때 이제 두 명이었는데, 조순영 씨랑 정대철 씨였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언론의 인터뷰, 언론에서 평가가 정대철 씨에 대해서 선거 전략과 선거 운동을 총지휘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1등 공신이다. 그랬어요. 네. 전면 인터뷰 싫고 막 그러죠. 그러면 운동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 그렇게, 그런 이제 소회를 밝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정대철 씨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깜빵에 갔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요. 사실상 그걸로 정대철 씨는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도 선거대책위원장 정도 되면 끝나고 나서 대단한 역할을 맡을 것 같지만, 정대철 씨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깜빵 갔어요, 깜빵. 그것뿐만 아닙니다. 2007년도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박희태 의원이었죠. 박희태 씨. 박희태 씨는 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맡았고, 그 다음에 4월에 곧 이어서 실시된 18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어요. 예,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했어요. 예.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하고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이어서 맡았던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걸로 박희태 씨도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당입니다. 허당.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명함 가지고 폼 잡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실세는 누구냐? 실세는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과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 후보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명박 후보의 형 이상득 씨죠. 예, 그때 이제 국회 부의장이었고, 그다음에 정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상득 씨가 이제 최고고. 그런 친인척이 없다 그러면 가신그룹입니다. 가신그룹. 이 가신그룹은 그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서부터 동고동락, 그래서 후보가 될 때까지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신 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하고는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 열린 캠프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당이 후보를 위해서 정치 자금은 모아줘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거대한 조직을 짜가지고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1992년도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소개하겠어요.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본부입니다. 일렉션 캠페인 헤드쿼터예요. 그걸 어디다 뒀느냐? 워싱턴이 아닙니다. 클린턴이 주지사를 했던 알칸사주 주도인 리틀 락에다가 뒀습니다. 리틀 락은 아직도 인구가 1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보다도 인구가 적죠. 그리고 깡시골이에요. 좀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은 경북,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무슨 봉화 아니면 충청북도 영월 이 정도 시골 도시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본부 명칭도 무슨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 자기네들끼리는 워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실이란 뜻이죠. 우리는 선거를 전쟁처럼 치르겠다 해가지고 워룸이라고 했고, 구호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이미 널리 알려진 It's economy stupid. 그러니까 전임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부시를 공격할 적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경제 실책만 공격해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걸 그 워룸에다가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서 실세는 누구냐? 캠페인 매니저라 그러죠. 선거 관리자, 선거 관리 매니저. 예, 그게 제임스 카빌입니다. 지금은 캠페인 매니저의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이 됐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예.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라고 마음먹을 적에는 전략가한테 가서 먼저 상의를 했어요. 그게 딕 모리스입니다. 딕 모리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가면 네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민주당 경선에 클린턴이 참여를 하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서 꼴찌를 하는 그 알칸소 주지사가 나왔죠. 그 전략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총지휘한 게 제임스 카빌입니다. 요 왼쪽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마 뉴스를 보는 걸 거예요. 요 때는 좀 젊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요 오른쪽 사진은 제임스 카빌입니다. 제임스 카빌이 클린턴이 재선하고 나서 이 백악관에서 좋아가지고 이제 웃는 모습입니다. 최근 사진 보니까 더 늙었더라고요. 지금 뭐 이때보다 한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70대 중반 후반은 됐겠죠. 이 사람이 총지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 그러니까 리틀 락에서 하나 차려놓고서는 이 사람이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위원장, 공동위원장, 명예위원장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이 오른쪽 사진이 리틀락에 있는 그 클린턴의 선거대책본부가 있던 건물입니다. 이거 다 쓰진 않고요. 여기 일부분만 썼는데 제가 젊었을 때니까 저도 그때는 좀 돌아다니고 뭐 해서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알칸소주 리틀락에 가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워룸이 있던 건물이 어디냐 때 요걸 하는데 이제 허름한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죠. 요거는 워룸에 이제 돼 있으면서 뉴스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참모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벌써 30년인데 다 노트북 쓰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쓰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뭐 지지자나 이런 데다 연락을 다 해주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룡 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하라 그러면 기소장 같은 10쪽이 넘는 문건이나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리고 무슨 특보 명함이나 찍어가지고서는 뿌리는 그런 거대 공룡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정치 선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내각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 개인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후보 개인 중심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당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그 여당 국회의원 163명이 전부 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다가 뭐 이름을 하나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는 거 없습니다. 예. 늘 만나던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재명 후보랑 얼마나 친하냐 그 얘기하지 별 하는 거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유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사라져야 그게 바로 정치 선진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그 개인 후보의 역량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